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물 맑고 공기 맑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그 안쪽 끝자락에 개울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무너져가는 담장 너머 낡은 기와집 한 채. 이 집에선 박 노인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잃고 홀로 자식 키워온 세월이 억척스럽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박 노인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로 숙이곤 하였습니다. 큰아들 박진사는 말 없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좋아해 마을 서당 훈장이 되었고 아이들 글 가르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서는 박진사 같은 사내 흔치 않다. 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박진사야말로 개울골의 기둥일세. 저리 성실하고 총명한 인재를 어디서 또 만나겠는가? 큰아들 박진사는 장성하여 혼인을 하게 되자 며느리로 들어온 이는 인근 마을에서 이름난 교수였던 김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반듯한 용무의 살림 솜씨도 뛰어나 집안일을 야무지게 처리하였고 마을에서도 현모양처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박 노인 역시 정숙을 몹시 아꼈고 그녀의 뛰어난 품성 덕에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인 박현칠은 형과는 성품이 달라 어릴 적부터 말썽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현칠은 공부보다는 놀기 좋아했고 농사일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많아 늘 어머니의 속을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칠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칠 저 아이는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네. 이래서야 박 노인의 속이 오죽이나 타겠는가? 세월이 흘러 현칠도 장가들 나이가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혼삿길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박 노인은 먼 친척을 통해 소개를 받아 어렵게 살아가는 처녀 순덕을 작은 며느리로 맡기로 하였습니다. 순덕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곳저곳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순덕의 처지를 부담스러워한 친척들은 순덕을 먼 산골 박 노인네 작은 며느리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혼례를 앞둔 며칠 동안 순덕은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낯선 곳으로 시집을 간다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 매일 밤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침내 혼례 당일이 되자 개울골은 큰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 노인의 집 앞마당에 모여 순덕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초라한 행색의 순덕이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초라한 모습에 속닥이며 수군거렸고 박 노인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리 초라한 아이를 며느리라 맞으니 집안이 어찌 될는지 모르겠구나. 큰 며느리 정숙 역시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너무 급히 결정하신 것이 아닐지요. 저 아이가 과연 이 집안에 며느리로 적합할지 걱정됩니다. 현칠은 술잔만 기울이며 순덕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힘겹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혼례가 시작되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한복 자락을 움켜쥐고 절을 올렸습니다. 긴장한 탓에 절을 하다 비틀거렸고 머리에 쓴 화관이 풀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박 노인은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습니다. 에휴, 이 집안 꼴이 앞으로 어찌 되려고. 그렇게 힘겨운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순덕과 현칠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현칠은 구석에서 혼자 술잔만 기울였고 순덕은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인 후 며칠 동안 순덕은 집안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달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엌일을 하다 그릇을 깨뜨리고 빨래를 하다 옷감을 찢는 등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노인은 불호령을 내렸고 큰 며느리 정숙은 싸늘한 눈빛으로 순덕을 꾸짖었습니다. 집안의 망신이니 그만두어라! 저런 일을 어찌하여 자꾸 저지르는 것이냐? 순덕은 늘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죄하였으나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의 작은 며느리는 맨날 실수투성이야.
저런 아이를 맞아 박 노인의 속이 말이 아닐 걸세. 순덕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더욱 움츠러들었고 매일 밤 혼자 울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순덕의 실수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홀로 집 뒤편에 서서 어둑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늙은 몸으로 이 집안을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참으로 속이 답답하여 못 살겠구나. 내 눈이 감기기 전에 저 아이가 철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 큰 며느리 정숙 역시 날이 갈수록 순덕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순덕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정숙은 순덕이 작은 실수라도 저지를 때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살림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이 집안에서 너의 자리가 없을 것이다. 순덕은 그럴 때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지낼 수 있는 곳은 오직 부엌 한 구석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차오를 때면 조용히 숨어들어 자신을 달래곤 했습니다. 한편 현칠은 순덕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혼인 초부터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칠은 점점 더 집 밖을 떠돌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집안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그런 무심함에도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남편의 관심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노인의 집안에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안의 작은 경사를 기념하여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박 노인과 정숙은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순덕 역시 이날만큼은 꼭 인정받고 싶어 부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숙은 그런 순덕을 못 믿었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일을 망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라. 오늘 같은 날 너 때문에 일이 망치면 집안 망신이 따로 없을 것이다. 순덕은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목이 메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정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떡이라도 제대로 썰어 놓거라. 이번에도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순덕은 긴장한 표정으로 칼을 잡고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꼭 잘해보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떡을 써는 동안 부엌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떡을 썰어냈습니다. 하지만 긴장 탓에 힘을 잘못 주어 떡이 울퉁불퉁하게 잘려나왔습니다. 정숙이 부엌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떡을 사람들에게 어찌 내놓겠느냐? 순덕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쏘아붙였습니다. 됐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일을 망치지 말고. 순덕은 정숙의 싸늘한 시선에 움츠러들며 부엌을 나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가 더욱 순덕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홀로 흐느끼며 서글픔을 달랬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박 노인은 떡이 엉망이었다는 정숙의 불평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들어앉은 순덕을 불러 따끔히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이 사람 속을 썩일 작정이냐? 이래서야 집안의 체면이 무엇이 되느냐? 순덕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순덕을 둘러싼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 노인의 작은 며느리는 정말 구제불능이라지. 저런 아이가 시집을 와서 온 집안을 망쳐 놓을 것 같네. 이런 수군거림이 순덕의 귀에도 들어왔고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기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자 길을 돌아가기도 하였고 외출조차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순덕의 이런 태도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게으르거나 예의가 없다고 여겼고 순덕에 대한 평판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실수로 물동이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몇몇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쯧쯧. 저 집 작은 며느리는 오늘도 사고를 치는구먼. 저리 실수가 잦아서야 어디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순덕은 얼굴이 붉어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정숙이 그 모습을 보고 순덕을 불러내었습니다. 대체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구나. 물동이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하니 집안에 망신이 따로 없다. 순덕은 정숙의 매서운 꾸지람에 몸을 떨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는 시댁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박노인의 집안에는 긴장과 불화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덕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고 박노인은 집안의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하루하루를 눈물과 후회 속에서 보내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할수록 실수는 더 잦아졌습니다. 순덕의 잦은 실수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더욱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작은 며느리는 어디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구먼. 애초에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잘못이지. 순덕은 이 모든 소문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쑥덕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외출을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부엌과 안방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보내던 순덕은 시간이 흐를수록 집 안에서의 존재감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덕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또 한 번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노인이 소중하게 여기던 도자기 그릇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달려와 깨진 도자기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을 아주 망치고 싶은 것이냐? 내 소중한 그릇을 어찌 저리도 쉽게 깨뜨린단 말이냐? 순덕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땅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인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 도무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구나. 박노인의 호통이 집 안을 울렸고 큰며느리 정숙 역시 차갑게 순덕을 쳐다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아이는 도무지 살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에서 이대로 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순덕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수많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점차 지쳐갔고 큰며느리 정숙 역시 더는 참고 봐줄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정숙은 그런 박노인의 마음을 알아채고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내리셔야 할 듯합니다. 저 아이가 이 집안에서 더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이대로 두어서는 집안이 엉망이 될 것 같구나. 순덕은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 같아 두려움에 떨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작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밤새도록 흘린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란 사람이 이리도 못나고 쓸모가 없었구나. 대체 나는 왜 이 집안에 왔을까? 그렇게 혼자 탄식하는 동안 밖에서는 술에 취한 현칠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칠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 순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칠은 별다른 관심 없이 구석에 누워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순덕은 그런 현칠의 모습을 보며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조차도 자신의 아픔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팠습니다. 순덕은 밤이 깊도록 홀로 앉아 있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순덕은 조용히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 앞에 서자 정숙이 먼저 나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순덕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는 이제 부엌에 들어올 필요 없다. 어차피 일을 시켜봐야 매번 망치기만 할 테니까. 순덕은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그녀의 말을 듣고 싸늘히 대꾸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미 집안이 엉망이 됐다. 어머님께서도 이제 너를 더는 집안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 방에서 조용히나 지내라. 순덕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방으로 돌아와 구석에 앉았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덕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순덕이 그런 상태로 며칠을 보내자 집안 사람들도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노인은 마음이 무거워져 자주 순덕의 방 앞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리도 마음이 약해서야 이 늙은이가 너무 심하게 꾸짖었나?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약한 마음으로는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저 아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박 노인은 정숙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순덕의 여린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숨을 몰아쉬며 어지러움을 느꼈고 곧이어 방 한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박 노인이 급히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순덕아! 순덕아! 정신 차리거라! 이게 무슨 일이냐? 박 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숙과 현칠도 달려왔습니다. 순덕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현칠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정신이 든 듯 당황스러운 얼굴로 순덕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아, 제발 정신 차려봐라. 박 노인은 급히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까지도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덕이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노인의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도착하여 순덕을 살폈습니다.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운이 크게 쇠하여 쓰러진 것이니 일단은 푹 쉬게 하고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고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박 노인은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야. 그 아이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내 잘못이다. 정숙 역시 자신이 지나치게 가혹했음을 깨닫고 문시우를 불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습니다. 순덕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현칠은 자신이 너무 무관심했음을 자책하며 순덕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순덕아, 내가 너무 무심했다. 내가 다 잘못했구나. 이 일을 계기로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순덕을 이해하고 품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 순덕에 대해 함부로 수군거리지 않고 오히려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순덕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있는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현칠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한층 말끔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술에 절어있던 지난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깊은 죄책감이 어린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이젠 다르게 살아보마. 그러니
제발. 순덕은 그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향해 진심 어린 말을 건넨 적 없던 남편의 얼굴에서 그녀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눈물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자 박 노인은 그동안의 일이 마음에 걸려 순덕의 방 앞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박 노인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몸은 좀 어찌 않으냐? 순덕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이젠 괜찮사옵니다. 박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작게나마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말이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법이지.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아세운 것이 아닌가 싶구나.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박 노인은 이어 말하였습니다. 의로는 천천히 해도 좋다. 실수해도 된다. 내 이제 너를 딸처럼 여겨보려 한다. 내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 것도 하늘의 뜻이었겠지. 그 말에 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준 이 순간, 그녀는 이 집이, 이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 정숙 또한 조심스레 다가와 미음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날카롭기만 했던 정숙의 얼굴은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많이 했더구나. 미안하다. 내가 아픈 것을 보고서야 내가 어찌했는지를 알겠더구나. 앞으로는 너와 힘을 합쳐 살아보자꾸나. 순덕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진심을 담은 눈빛을 하고 있었고 순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 노인의 집안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순덕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덕이 쓰러졌던 일을 계기로 그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그 순덕 아씨가 많이 앓다가 일어났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며 그리 되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웃들 사이에서도 자책하는 말이 오가기 시작하였고 박 노인의 집을 향한 시선 또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봄이 오자 순덕은 밖으로 나와 마당을 쓸고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열며 햇볕을 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엉성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순덕 아씨도 많이 달라졌네. 예전 같지 않다니까. 그 말은 곧 동네 이웃들에게 퍼져 점점 그녀를 향한 말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노인은 순덕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너도 이제 다시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장터에도 나가보고 사람들과 섞여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순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터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나서거라. 그게 내가 앞으로 이 집안의 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그 말에 순덕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웃음을 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웠던 그녀의 걸음은 이전과 달리 떳떳하고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뒤에는 조용히 마루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박 노인과 정숙,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현칠이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며느리는 비로소 진정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들어선 순덕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스치는 바람도, 행상인의 목청 좋은 외침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모두 낯설면서도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건들을 둘러보며 장터 한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마침 정숙이 맡기고 간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장에 나온 쌀가게 주인에게 안부를 전하고 몇 가지 장을 보아오라는 부탁이었지요. 순덕은 마음을 다잡고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춤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박노인댁 작은 며느리 아녀? 오랜만이구먼. 춘덕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어르신, 노모님이 안부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쌀 5대만 주시면 되옵니다. 쌀가게 주인은 한참 순덕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훤해졌소. 전에 봤을 때는 안색이 허여멀겋더니만 이제야 며느리 체면이 나는구먼 그려. 순덕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그 웃음에 주위 몇몇 사람들의 표정도 자연스레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장을 본 뒤 순덕은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장터 모퉁이에서 떡집을 발견했습니다. 가지런히 쌓인 인절미와 송편들, 그리고 그 곁에 웃으며 서 있는 떡집 주인의 모습은 순덕의 가슴 속에 무언가 오래된 갈망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떡이 참으로 곱사옵니다. 예, 아씨, 떡 한번 드셔보시렵니까? 오늘은 방앗간 새 지은 쌀로 만들었어요. 순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에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떡을 잘 썰지 못해 꾸지람을 들었던 날, 부엌 한 구석에서 떨리던 손으로 칼을 잡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순덕은 떡을 삼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녀의 그 말은 작았지만 속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순덕은 조심스레 박 노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떡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사옵니다. 박 노인은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떡을? 정숙도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에 순덕이 떡을 썰다가 마루에 쓰러졌던 그날이 모두의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려워 떡판 앞에도 서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저는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할 듯하여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사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보거라. 다만 무리하진 말고 조심하여라. 그 말에 정숙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떡살을 불리고 조심스럽게 떡판을 닦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마을 방앗간을 찾아가 떡 만드는 법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드디어 순덕이 만든 떡이 마루 위에 올랐습니다. 박 노인과 정숙, 현칠이 둘러앉아 그녀가 만든 첫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절미도 송편도 크기가 가지런했고 색도 곱고 정갈하였습니다. 박 노인은 조심스레 인절미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마을 잔칫날에도 내놓을 만하구나. 정숙도 조용히 송편 하나를 맛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이 참 좋습니다. 쫄깃하고 속이 달지도 않고 딱 알맞사옵니다. 현칠은 어색하게 웃으며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정성 들인 손이 바로 내 아내의 손이었는데 말이야. 그날 이후 박 노인은 순덕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을장에 한번 떡을 내어보지 않겠느냐? 순덕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박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내 손으로 다시 서는 것이지. 결국 순덕은 마을 장날 정숙과 함께 떡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진 떡판 위에 가지런히 놓인 떡들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조심스레 떡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 방앗간에서 만들었대요? 우리 집 작은 며느리가 만들었답니다. 뭐라고요? 박노인댁 순덕 아씨가?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자랑스러운 우리 집 며느리랍니다. 순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잊혀지지 않을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노인의 집에선 매 장날마다 떡을 만들어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순덕이 만든 떡이 정말로 팔릴 수 있을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지만
그 걱정은 곧 기우가 되었습니다. 떡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마을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마다 순덕의 떡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떡이 박 노인댁 순덕 아씨가 만든 거라지요. 지난번에 먹어보고는 입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들렀습니다. 내 이 떡만 보면 그 손이 떠올라. 고생한 손이라 그런가. 떡에도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구먼.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이 쌓이고 정숙과 순덕이 함께 장터에 서는 모습도 어느새 마을에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예전처럼 엄격하게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종 순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순덕아, 이 떡 반죽은 조금만 덜 질게 해야겠다. 그래야 씹는 맛이 더 살아. 네, 형님. 오늘은 제가 새로 배운 방법으로 찹쌀을 불렸사옵니다. 한번 시험해 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은 내 방식대로 해보거라. 어차피 우린 이제 한 집안 식구가 아니냐.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도 웃음이 오갔고 집안 공기마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박 노인 역시 날이 갈수록 순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이제야 제 며느리 노릇을 하게 되었구나. 마음이 곱고 정성도 깊으니 늦게나마 복이 온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이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품어주신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사옵니다. 이제 순덕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났고 그녀의 떡은 순덕이 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박 노인의 집안도 예쁜 손떡집이라 불리며 마을에서 점점 이름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장이 서지 않는 날이었지만 순덕은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칠이 마루에 앉아 있던 박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순덕이랑 함께 산에 다녀오겠사옵니다. 떡에 넣을 밤이랑 도토리 좀 따오려 합니다. 박 노인은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청해서 일 나가겠다고 한 게 얼마만이냐? 현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순덕이랑 산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여. 박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늦기 전에 내려오고 몸 조심하여라. 현칠과 순덕은 함께 짐을 챙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둘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산길을 혼자 걸었사옵니다. 그땐 어찌나 길이 험하게만 느껴졌던지요. 그땐 나도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야. 내가 참 많이 모자랐지.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이 걸으니 길이 훨씬 덜 험하게 느껴집니다. 현칠은 그녀의 말에 작게 웃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했고 풀이 팬 봄비에 젖은 이슬이 아직 맺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나뭇가지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나무 밑엔 밤송이가 여물어 가고 있사옵니다. 그럼 저거부터 주워볼까? 두 사람은 작은 바구니를 나눠 들고 하나둘씩 도토리와 밤송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흙냄새가 묻은 손을 툭툭 털며 순덕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현칠은 문득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나 이제부터라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되어보겠노라. 순덕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고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노인의 집 마당에서는 두 사람이 따온 도토리와 밤을 볶아 떡 재료로 다듬는 소리가 분주하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순덕이 덕에 이 집안에 웃음이 들어온 듯하구나. 복이 굴러 들어온 것이라 해야 할 게다. 아이고, 이런 며느리를 몰라봤으니 내가 우둔했던 게지. 마루 끝에서 순덕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리 두렵거나 조심스러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야 온전한 식구로 한 집안의 사람으로 자리 잡은 여인의 미소였습니다. 장터에서 순덕의 떡은
이제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인근 고을에서도 예쁜 손떡집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박 노인의 집안에 있어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날 아침, 아직 해가 고개를 들기 전부터 정숙과 순덕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율무를 섞고 밤을 다져 넣고 고소한 떡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마당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냄새를 맡고 마루로 나온 박 노인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장에 안 나가고 집에서 기다려도 떡이 팔리겠다. 어머님, 요즘은 미리 예약하는 사람도 생겼사옵니다. 지난 장날에 못 산 사람들이 이번엔 꼭 먹고 싶다 하더이다. 순덕아, 내가 큰일을 하는구나. 이제는 너 없이는 이 집이 안 돌아갈 지경이야. 순덕은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다 형님 덕이옵니다. 형님이 처음부터 제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사옵니다. 정숙은 순덕의 말에 어깨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젠 그런 말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도 이제 내게는 동생이요. 집안의 안주인 같은 사람이다. 박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말없이 두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엔 어찌 그리 눈이 어두웠는지 이 집안의 진짜 복은 내 손에 들려왔는데 몰라봤었지. 그 말에 순덕은 말없이 박 노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단함과 외로움의 끝에서 진심으로 인정받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도 순덕의 떡은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받아 입에 물고 맛있어요. 라고 외쳤고 노인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순덕이 덕에 사는 맛이 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장터 뒤편에서 오가던 다른 떡 장수들마저도 그녀를 인정하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당 한켠엔 잔치 후의 설거지 소리가 아련하게 퍼졌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아, 예, 형님.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사실 내가 너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너를 자꾸 멀리하고 괜히 모질게 굴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다. 형님, 저도 그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러신 것이지요.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을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말소리는 바람에 실려 대청 너머로 퍼졌고 그 따스함은 박 노인의 방 안까지 다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순덕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일 때만 해도 세상에 기대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리던 여린 들꽃처럼 어디로 기울지 몰라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허나 들꽃도 뿌리를 내리고 햇살을 받으면 꽃을 피웁니다. 순덕의 삶은 실수투성이었으나 그녀의 손끝엔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그 정성은 마침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한 조각 떡에도 사람의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것. 그 떡을 써는 손이 온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순덕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사옵니다. 실수로 배우고 꾸지람으로 단단해지며 사랑으로 피어나나이다. 외면당하던 이가 어느 날 가장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옵니다. 순덕이 그러하였듯 세상의 모든 작은 며느리에게도 각자의 날이 오리이다. 칼끝처럼 날카로운 세상 속에서도 진심과 정성은 언제나 길을 찾나이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미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